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직업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남편은 흉부외과 의사, 시아버지는 소아과 전문의로 평생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다 퇴임하셨죠. 아휴, 지연이 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 우리 다 갱년기로 새치의 주름에 늙어가는데 지연이가 우리 중에 제일 팽팽하지 않니? 아휴, 지연이 애가 늙을 일이 뭐가 있니? 시댁 부자라 돈 걱정할 일이 있니? 남편 세상에 없는 애처가라 속 썩일 일이 있니? 아님 말 안 듣는 자식이 있기래? 아냐? 마지막 말은 좀 날 찌르는 말인 것 같다. 아유 뭐 내가 말 실수를 좀 했나?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나도 알아. 그냥 나도 농담 좀 했다. 근데 자식 없어 안 늙는 건 아니야. 난 아직도 애엄마 못된 거 많이 아쉽고 속상한데? 미안하다 얘. 내가 실언을 했네. 아니야. 애 없어서 안 늙는다는 거 아니란 말 하려다 보니 너희들도 어디 가면 동안 소리 들으면서 오늘 갑자기 왜 이러니? 밥값 당번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아무튼 지연이가 눈치 하나는 백단이라니까. 그래, 오늘 내가 제일 안 늙어 보이는 죄로 점심값은 내가 계산할게. 지연아, 내가 너 부러워서 하는 소리란 거 알지? 알어. 근데 난 볼 때마다 네가 부러운데? 삼남매 엄마로 정신없이 사는 너. 애들 하나같이 똑똑하고 건강하고. 어휴, 정말 내가 옛날부터 이 푼수 같은 입이 방정이다. 됐어 이 기집애야. 점심값 내가 낼 거니까 저리 비켜. 어? 나도 그런 뜻이 아닌데. 오늘 뭔가 나만 횡재하는 느낌이다. 됐거든. 넌 이따 2차 가서 커피 쏴. 제일 젊어 보이는 지연이가 쏘는 게 아니고. 그래, 커피는 내가 쏠게. 이만 일어나자. 동창회나 친구 모임을 나가면 저는 제일 젊어 보인다는 인사치레를 많이 듣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고 평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라 군살 없는 몸매 때문에 뒷모습만 보면 아가씨 같아 보인다는 말도 가끔 듣죠. 시댁의 재력 탓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저의 경제적인 윤택함을 은근히 질시하는 말들을 가끔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며 따라붙고 나는 수식어. 지연이는 다 가졌는데 애가 없잖아. 화장실에서 저들끼리 뒷말을 하고 나는 친구들이 가끔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대놓고 말실수했다 하는 친구들은 아기가 있다 할 수 없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 아이를 포기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건 여전히 저의 열등감이고 극복하지 못한 결핍 중 하나입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가긴 했지만 실은 저의 꿈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 넌 공부도 잘하는데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엄마요. 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지연이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변호사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공부 잘했던 엄마가 돼서 나중에 우리 아들 딸내미 숙제 잘 봐주고 공부도 도와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암튼 지연이는 특이하고 맹랑한 구석이 있다니까? 네 말 맞다 나. 그런 엄마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어려서부터 놀이터에 가면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산책 나온 엄마들의 표정이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느끼곤 했어요. 소꿉놀이를 조무르기 친구들과 할 때면 늘 엄마 역할을 자처하길 좋아하는 저였죠. 지연아, 네가 또 엄마 역할이야? 응, 내가 엄마 역할 할게. 너는 막내딸애라. 너만 맨날 엄마 역할 하는 거 알아? 미안해. 엄마 놀이 하는 게 제일 재밌어서 그래. 대신 넌 귀여워서 막내딸의 딱이잖아. 안 그래? 하긴 지연이 네가
엄마 역할 제일 잘하니까.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소꿉장난을 좋아하고 또 빨리 커서 어른이 되면 예쁜 딸과 똘똘한 아들을 둔 엄마가 되고 싶은 저였습니다. 의대를 다니던 시절 남편과는 캠퍼스 커플이었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결혼에 골인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따로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검진차 들른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죠. 선천적인 자궁기형입니다. 임신을 하더라도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이 크네요. 또 왼쪽 나팔관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난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고 자연 임신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 스스로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면서도 제게 그런 이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여보, 내가 모른다면 몰랐을까? 전문의 소견으로 봤을 때 내가 엄마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거야. 어떡하지? 당신도 나도 다둥이 부모가 꿈이었는데. 의사 말이 좀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젊으니까 포기하긴 일러. 안 그래? 자궁기형의 나팔관까지 중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임신하기 힘들어. 내가 산부인과 의사라고. 너만 의사니? 나도 의사야, 지연아. 우리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아직 일러. 그리고 애 낳으려고 너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보. 노력해볼 만큼 노력해보고 안 되면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자. 그럼 되지 뭐가 문제야. 여보, 난 의사보다 더 되고 싶은 게 엄마였어. 어려서부터 내 꿈이 엄마였다는 거 당신은 모르지. 지연아, 벌써 절망하지 말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설령 우리가 부모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면 되지. 안 그래? 사람이 꼭 가지고 싶은 건 가지지 못하게 한다더니 내가 꼭 그런 것 같다. 하느님이 야속해. 대신 우린 서로를 만났잖아. 우리 부부. 세상 어느 부부보다 행복하고 서로 좋아하잖아. 그거면 반은 이룬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여보.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은 후 저의 임신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시험관을 시도하고 자궁기형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도 받았죠. 지연아, 저번에 지어다 준 한약 먹었니? 네, 엄마. 그런데 비싼 돈 주면서 그런 거 이제 그만 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친구 딸도 그것을 한약 채첩 지어 먹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너도. 엄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야. 난 자궁이랑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한약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과학이 전부인 시대여도 치성이면 감천이라 했어. 한약은 정성이 반인데 네가 자꾸 그런 마음가짐으로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니? 엄마, 정말. 다음 주 주말엔 잔말 말고 시간 비워두고. 주말엔 왜요? 1년을 기다려서 겨우 예약 잡은 무당이다. 네가 자꾸 조상손을 타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잖니. 곧 한번 해주면 그 손 타는 게 없어져서 바로 임신이 될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게 나도 임신 힘들게 하는 요인인 거 몰라요? 엄마가 지금 나조차고 이러니? 그 무당한테 굿한다고 선수금까지 이미 다 치렀다. 지연아, 해볼 만큼 다 해봐야 후회가 안 남는 법이다.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듣고 눈 딱 감고 굿하자. 응?
제가 시집와서 임신을 못하고 있자 저보다 더 노심초사하는 친정엄마셨습니다. 평소 독실한 천주교인이면서도 엄마는 제가 난임 판정을 받고 나서 한약을 지어온다, 점집을 가서 부적을 써온다. 갑자기 그런 샤머니즘에 기반한 믿음에까지 집착하면서 저의 임신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겁니다. 엄마의 강권으로 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굿까지 받아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엄마를 설득시키는데 포기했고 자궁 기형 때문에 수술까지 받고도 임신에 실패하자 뭐 하는 데까지 해보자. 될 대로 되라는 심정도 어느 정도 작용했죠. 그렇게 수술부터 시험관 한약, 부적, 용하다는 큰 무당의 굿. 모든 것을 해보고도 저는 결국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시험관에만 1억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널브러져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지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자는 거야? 아게 말이야. 너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여보. 당신 할 만큼 했어. 나도 할 만큼 했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우리 아기는 단념했다고. 여보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켜서 내가 미안하다. 그깟 자식이 뭐라고. 없으면 그만인데. 그깟 자식이라니 그건 아니야. 우리한테 허락 안 된 행복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굳이 당신과 자식 둘 중에 소중함을 비교하라면 난 그렇단 말이야.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나 자식 바라고 싶지 않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지연아. 저와 남편은 그렇게 아기 갖는 일을 단념했습니다. 임신을 위한 저의 고군분투를 시댁이나 친정 양가어른들 모두 알고 계셨고 남편의 선언에 아무도 반기를 드시는 분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불임 때문에 딩크족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도 삼신할매가 질투를 해서 아이를 안 내려준다던데 너희 내외가 꼭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사이 좋으셨으면서 저랑 언니 잘 만나으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랑 내가 금슬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너희 내외만큼은 아니었다. 박서방이 너 생각하는 거 하나만은 끔찍하잖니. 그런 사람이죠, 그이가.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기도 하고. 아휴, 우리 지연이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 의사가 돼서 세상 다시 없는 1등 신부감이라 엄마가 자신만만했는데 슬아이 자식이 없을 줄이야. 엄마, 그 사람이랑 나랑 이제 다 단념하고 내려놨으니까 엄마도 그만 속상해하세요. 그래, 사람이 너무 다 가지려고 해도 욕심이고 화를 불러온다더라. 그저 너 예뻐해주는 남편에 번듯한 시댁 만난 거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살려무나. 엄마, 전 그 사람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어려서부터 지연이 네가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소꿉놀이를 해도 엄마 역할만 하더니 남들 다 되는 엄마가 못 될 줄 누가 알았어. 응? 엄마, 제발 그만하시래도요. 알았다. 엄마가 속이 상해서 그러지. 친정엄마는 여전히 제가 슬아의 아이가 없다는 걸 속상해 하십니다.
저 역시 단념했다고 말은 하지만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의 풍경이 부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원하는 걸 모두 양손에 쥐어주진 않는다는 걸 나이를 먹어가며 뼈저리게 느끼는 저입니다. 제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라 아이를 받는 일이 직업인데 다른 여자들이 엄마가 되는 과정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자 저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는 편이지요. 아이 없이 남편과 단란한 부부 생활을 해온 지 어언 20년. 결혼 20주년을 맞아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떠났던 베네치아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결혼기념일 베네치아 한 일주일 다녀오자. 신혼여행지 다시 가는 거 나 사실 해보고 싶었어. 이거 비행기 티켓이랑 미리 주는 선물. 뭐야, 아직 결혼기념일 한참 남았는데? 백화점 들렀다가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목걸이 사놓고 숨겼다가 딱 여행 가서 주려고 했는데 날씨도 여름이고 지금부터 하고 다니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고마워, 여보. 근데 이거 되게 비쌌을 것 같은데? 결혼 20주년이잖아. 당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20년 전 신혼여행을 떠났던 베네치아행 비행기 티켓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건네는 남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여행 날짜가 다가왔고 전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씩 짐을 싸면서 여행 떠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집에 설사약 어디 뒀어? 왜, 배 아파요? 뭐 잘못 먹었어? 딱히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벌써 3번째 설사다. 당신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병원 가요. 가서 지사제도 처방받고. 뭘 겨우 설사를 가지고 응급실을 가니? 내가 의사야, 여보. 이 정도는 그냥 집에서 약 먹고 쉬면 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남편의 설사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설사는 멎지 않았고 명치와 복부로 통증이 극심해졌죠.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진을 받았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췌장은 말기입니다. 워낙에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라 전이 되는 동안 전혀 모르셨나 보네요. 뭐라고요? 췌장은 말기? 여기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더 손 써볼 방법이 없겠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해봐야 연명치료가 다겠군요. 환자분도 의사시니 잘 아시겠죠?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아픈 데 없이 멀쩡하던 남편이었기에 저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여보, 우리 국내에서 이럴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치료받자, 응? 여보, 자기도 나도 알고 있잖아. 내 몸 더 이상 손 써볼 데 없다는 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니? 암 중에서도 제일 나쁜 암에 걸려버린 내 몸뚱이를 탓할밖에. 우리 그냥 남은 시간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잘 보내보자. 지금 여행이 문제야?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여행이 문제냐고. 여보, 울지 마. 당신 이러는 게 나는 더 힘들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 남은 시간 당신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여보, 난 당신 포기 못해. 난 당신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당신 내 곁을 떠나기엔 너무 젊어. 당신이나 나나 겨우 50살도 안 됐는데 벌써 말도 안 된다는 소리야. 췌장암으로 권위 있는 미국 병원 알아봐서 우리 거기 가서 치료받자, 여보.
여보, 당신도 알잖아. 가망 없는 암 환자가 멀리 가서 치료받아봤자 돈 낭비, 시간 낭비야. 그 삭막한 타지의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받으면서 귀중하게 남은 시간, 난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다. 남편의 뜻은 완강했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연명치료를 포기한 채 집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운영하던 산부인과를 잠정 휴업하고 남편의 간호에 매달렸죠.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한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을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에 매 끼니 식단을 엄청 신경 써서 준비했고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남편의 식사를 위한 장을 봤습니다. 그날도 시장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새벽같이 장을 보고 있는데 어머, 너 지연이 아니니?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하더군요. 오랜만이다. 명지, 너 근처 살았니? 6개월 전쯤에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 너 산부인과 의사 됐다는 소리는 들었어. 넌 우리 모교에 자리 잡았다면서? 우리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 한다. 안 바쁘면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전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과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그 동창은 대학도 근처 가까운 곳을 다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만남을 지속하던 꽤 가까운 친구였죠. 너 결혼할 때 보고 통 연락을 못했네. 너 결혼식에는 왜 날 안 불렀니? 남편이 미국 교포라 나 미국서 결혼식 하는 바람에 참, 네 남편은 잘 지내니? 남편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런데 10수년 만에 만난 동창에게 대뜸 남편이 시한부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내키지가 않아 저는 일단 대충 잘 지낸다고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네 남편 참 미남에다가 성격도 참 좋은 남자였는데 요즘도 사이좋게 잘 지내지? 그럼 우리 부부 사이는 별 문제 없어. 아이 없이 좀 적적하게 살아왔어서 그게 좀 아쉽지 뭐. 아직 너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저기, 지연아. 얘기해. 동창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갑자기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뜸을 한참이나 들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침만 삼켜? 뭐, 나한테 부탁할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남편이 워낙 훤칠한 미남이라 내가 얼굴을 아직도 잘 기억하잖니. 그런데 사실은 나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말이야. 예전 동네 살 때 일인데. 예전 동네? 그런데 거기가 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동네 살 때 네 남편을 여러 번 봤어. 내 남편을 그 동네에서? 우리 남편 병원 동네인가? 그게 아니라 나 살던 동네는 부암동인데 우리 앞동 빌라에 딸 하나 키우는 우리 또래 여자가 혼자 살았어. 그런데 그 집을 자꾸 들락거리더라. 네 남편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처음엔 설마 아닐 거야 했어 나도. 네 남편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사람을 착각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내가 가까이서도 보고 네 남편 병원 홈페이지에서 네 남편 얼굴 다시 확인까지 했는데 그 여자 집 들락거리는 거 네 남편이 맞았어. 너 뭘 잘못 보고 그런 이상한 정보를 말하니? 내 말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인데. 지연아, 난 내가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게다가 그 집 딸내미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얼굴이 완전 네 남편 붕어빵이더라. 뭐라고? 명지 너 지금 네 말에
진짜 책임질 수 있니? 아휴, 지연아.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네게 거짓말을 하겠니? 예전에 네 남편 보고 바로 네 연락처 수소문해서 말해줄까 하다가 관뒀었어. 영지야, 걱정해줘서 말해준 건 고마운데 아마 네가 본 건 우리 남편이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문제는 세상 어떤 남자보다 깔끔한 사람이야. 미안하다. 내가 괜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나도 여러 번 확인하고 고민하다는 얘기니까 흘려듣지는 마라.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데 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지연아, 우리 이 얘기 그만하는 걸로 하자. 난 아무래도 네가 걱정돼서 해준 얘긴데 넌 내 뜻을 자꾸 곡해하는 것 같네. 나야말로 불쾌하다. 우리 남편이 그런 딴짓하고 있음 알아도 내가 먼저 알았지 몰랐겠니? 걱정해준 건 고마운데 오지랖이 좀 도를 지나친 것 같네. 나 먼저 간다. 전 너무 불쾌해서 커피값을 계산하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남편을 딴집 살림하는 그런 남자 취급하는 발언을 듣자니 참을 수 없이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6개월쯤 전에 보암동에서 이사 왔다는 동창의 말이 갑자기 귀에 쟁쟁 울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보암동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3년인가 4년 전쯤부터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사진 동호회 나가볼까 해. 갑자기 웬 사진이야? 저 아는 선배 한 명이 필름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꽤 근사하더라고. 사진 찍는 거랑 인화하는 거 나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 뭐 당신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인데 마음대로 해. 사진관 하는 동호회 선생님이 부암동에 살아서 아마 격주로 부암동 가서 배우게 될 것 같아. 가서 잘 배워봐. 필름 카메라로 잘 찍으면 작품 못지않게 멋지고 느낌이 색다르던데. 실력 늘면 내 사진도 좀 찍어주고, 응? 잘 찍게 되면 당연히 당신 사진 먼저 찍어줄게. 남편은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부암동에 가서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고 돌아오곤 했었는데 전 갑자기 동창의 말을 듣고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설마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 딴 살림을 하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 그건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저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동네와 동창이 살던 동네가 우연히 같을 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렸어요. 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베네치아 가기로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네.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지금 여행이 중요해? 여보, 우리 내일 아침은 식당에 가서 외식하자. 암 환자가 무슨 식당밥을 먹어. 내가 내일 아침 식사 이미 다 반찬이며 국이며 만들어놨는데. 당신이 맵기 나 먹인다고 동동거리는 거 안쓰러워서 그래. 우리 남은 시간은 그냥 편하게 외식도 하고 당신이랑 외출해서 편하게 밖에 밥도 먹고 그러고 싶다. 여보. 당신이랑 주말이면 느즈막하게 늦잠 자고 손잡고 나가 우리 해장국도 먹고 조조영화도 보고 그랬잖아. 내일 아침엔 오랜만에 그러자고 우리. 남편이 표정이 하도 간절하고 애틋해서 저는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은 제가 차리는 항암식단 대신 밖에 나가서
해장국을 저와 같이 사 먹었어요. 아침을 사 먹은 뒤엔 남편 말 맞다나 오랜만에 둘이서 조조영화도 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남편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임종을 앞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왕진을 놓은 남편의 의사 후배는 선배님 앞으로 며칠 못 버티실 것 같네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 하시던 것처럼 집에서. 남편 뜻이 애초에 그러했고 저도 의사니 집에서 남편 마지막을 지키겠어요. 동증 많이 심해지면 언제든 저를 부르세요.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형수님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후배는 걱정스런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가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임종을 앞둔 남편이 마지막 인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고백할 말이 있어. 고백할 말이라니, 그게 뭔데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 말하기가 힘들어서. 자세한 말은 좀 나중에. 너무 힘들면 여보, 나중에 해. 아니야. 그러다 영영 못할까봐. 귀를 바짝 가까이 가져다 대야 들릴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고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기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죠. 남편은 모기처럼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말해. 천천히 말해봐요. 미안해. 내게 딸이 있어. 명함으로 연락해. 그런 말을 남기고 또 실신하듯 긴 잠에 빠져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뭐라 따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남편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속만 타들어가더군요. 문득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난 동창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앞동 빌라에 딸 하나 키우는 우리 또래 여자가 혼자 살았어. 그런데 그 집을 자꾸 들락거리더라. 이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을 흔들어 깨워 따질 수도 없고 전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이 준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동철 씨를 아시나요? 네, 알아요. 박동철 씨, 지금 위독한 상황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쪽을 보고 싶다니 우리 집으로 와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 테니 바로 와줬으면 합니다. 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그 남편의 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지만 그런 감정을 토해내기에 남편의 상황은 너무나 위독했죠. 마지막의 날 이렇게 배신할 작정이었어, 여보? 나밖에 모른다는 말, 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고. 제가 소리쳐도 의식이 혼미한 남편은 대꾸 없이 눈만 감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태로 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 곁에서 남편의 딸이라는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집 현관벨이 울리더군요. 전 쿵쾅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많이 위독하신가요? 설마 벌써 돌아가신 거는 아니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의 안부부터 묻는 딸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동창 말 맞다나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애는 남편과 얼굴이 붕어빵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남편 얼굴을 빼다 박았더군요. 남편이 여자로 태어났다면 아마 저런 얼굴이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남편 닮은 딸을 낳았다면 저런 얼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얼굴을 대면하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임종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안방에 계시니까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세요. 전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그 여자애에게 말했습니다. 오해를 터뜨리며 안방으로 달려가는 여자애였죠.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달려온 남편과 꼭 닮은 여자아이의 정체를 안 순간 저는 제가 그 여자애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더랍니다.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길래 남편이 딴집 살림하며 키워온 그 여자애의 엄마가 될 결심이 섰냐고요?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남편 곁에서 남편의 딸이라는 여자애는 자신의 출생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 여자애에게 듣게 된 출생의 비밀은 참으로 기구하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박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워 계신 큰아버지의 남동생이 저희 친아빠고요. 제 남편이 그쪽 큰아버지란 말이에요? 친아빠가 아니라? 큰아버지께서 절 만나 이후로 줄곧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마당에 큰아버지께서 제 아버지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전 그제야 남편이 명함을 주며 딸이 있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더군요. 사실 저희 엄마와 돌아가신 아빠는 집안이 무척 반대하는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희 엄마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큰아버지께 연락을 드린 거고요. 큰아버지는 그때까지 저의 존재조차 모르셨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큰아버지께서 아프시단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위중한 병인 줄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동생인 셈인데 저는 그 시동생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 그 시동생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시동생에 관한 얘기를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보, 실은 나에게 일란성 쌍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 일란성 쌍둥이? 그런데 그 애는 대학 다니던 때 의대 본과 1학년 되기 전 여름방학에 스스로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내 동생 동일이는 집안이 반대하는 사랑을 했어. 남편에게서 그 당시 들었던 시동생의 사랑 얘기는 참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 윤정이랑 결혼할 겁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너 몰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집안이 뭐요? 뭐가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윤정이를 반대하세요? 3대가 내리 의사 가문이 쉬운 일인 줄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일군 가문인데 그럼 불순한 소리를 내? 교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뭐? 간호사? 우리 집안에 가진 것도 볼 것도 하나 없는 집안? 그것도 간호사 며느리가 말이나 될성 싶으냐? 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했어요. 서로 좋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무슨 급을 그리 나누세요? 사람에도 가문에도
엄연히 급이 있는 법이다. 없는 것들이나 급의 개념이 없지. 있는 사람들은 다 급을 나누는 법이야. 간호사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가당찮아. 당장 헤어져. 실망시키는데도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어. 아버지가 너 용서하는데도 딱 여기까지니까. 그 여자는 정리해라. 알겠니? 시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고 집안과 절연할 각오로 시동생은 그 간호대 여대생과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사실 저희 시댁이 사학재단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누이가 그 사학재단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저희 시댁 소유의 사학재단 학교에서 그 간호사 여대생의 친오빠가 교편을 잡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겨우 간호사 주제 따위가 우리 아들을 넘봐?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그쪽 오빠 선생질 더는 못할 테니 알아서 해. 네? 저희 오빠를 학교에서 쫓아낸단 말씀이세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사립학교 산하 선생들 파리 목숨인 거 여태 몰라? 하긴 세상 물정이 그리 어두우니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넘보지. 저희 오빠는 제발 그냥 놔두세요. 어려운 형편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거 아니야. 그쪽 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친정오빠가 모가지 날아가는 거 바라는 건 아니겠지? 우리 오빠 교단에서 잘리면 저희 엄마 쓰러지세요. 제발 그것만. 저 동일 씨랑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저희 오빠는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그런 협박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고 시동생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그 간호대 여대생을 이별 후에도 잊지 못했고 헤어진 지 몇 달 되지 않아 실연의 충격에 스스로 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겁니다. 난 지금도 내 동생 동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커. 형이 돼서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시간 지나면 극복하겠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잘못이야. 시동생 얘기만 나오면 그런 말을 하며 자책하던 소리를 자주 하던 남편이었죠. 저희 엄마는 그런 사연으로 아빠와 헤어지시고 저를 몰래 낳으셨대요. 엄마를 그렇게 반대하는 본가였기에 평생 제 존재를 숨길 작정이셨는데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가 혼자 남겨질 게 걱정이 되셔서 엄마는 큰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던 줄도 모르고. 혹시 아가씨 사는 동네가 부암동이에요? 네. 엄마랑 저랑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부암동에서 쭉 살았어요. 엄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큰아버지께 제 존재를 알렸고 큰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아빠 노릇 해주신다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여태 말씀처럼 제게 아빠 역할을 자처해 주셨고요. 여자의 말을 들으니 동창이 네 남편 딴집 살림하는 것 같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암동에서 시동생의 딸과 시동생의 과거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남편을 제 동창은 딴집 살림하는 불륜남으로 오해를 했던 거고요. 뒤늦게 풀린 오해 앞에서 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의식이 혼미한 남편이 갑자기 실눈을 뜨며 저를 찾았습니다. 여보, 지연아.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미안해. 당신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여보, 나 다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힘들게 설명할 필요 없어. 큰아버지, 저 왔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와 시동생의 딸 손을 잡더니 희미한 미소를 짓더군요. 전 남편이 거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까 아무 걱정 마요. 여기 서방님 딸, 내가 우리 딸로 키울 테니까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 말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큰아버지, 돌아가시지 마세요. 조금만 더 저희 곁에 살아있어 주세요. 저와 시동생의 딸의 외침에도 남편은 힘없이 손을 아래로 떨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이었어요. 시동생의 딸의 이름은 박우리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25,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제법 나이가 있는 아가씨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편집 디자인 일을 한다는 우리에게 저는 앞으로 제가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큰아버지께서 집안 사정 때문에 널 몰래 돌봐오셨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의 보호자를 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큰엄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큰엄마가 그러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건 큰엄마가 알아서 설득시킬 문제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응?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시부모님께 우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뭐? 동일이에게 딸이 있었단 말이냐? 네, 어머니. 돌아가신 서방님의 딸이 있었고 그 딸을 그 서방님 여자친구가 평생 혼자 키우다 돌아가셨대요. 아니, 아유 세상에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 과거에 두 분께서 우리 어머니를 반대하신 사연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서방님이나 우리 어머니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천지 혼잔데 제가 우리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유, 우리 자손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 크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너 정말 자신 있니? 네, 어머님. 어차피 그 사람이 아빠 노릇 몰래 몇 년 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저에게도 비밀로 아빠 노릇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뜻 받드는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저에게 각별한 아이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더는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 그 아이에게 죄인인데 또 말할 나위도 없고 이제라도 우리 집안 호적이 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우리는 저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인사를 드렸고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왕래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야, 너만 불편하지 않으면 큰엄마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어떠니?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말했잖아. 앞으로는 큰엄마가 너의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감사합니다, 큰엄마. 우리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 공허하고 쓸쓸함이 감돌던 집에 우리가 들어와서 저의 허전함이 많이 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일란성 쌍둥이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는 유달리 남편의 얼굴을 빼다박았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난 저희 친정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연아, 네가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딸을 하나 얻는가 싶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우리라는 애 말이다. 세상 떠난 박서방을 너무 닮아 내가 혼이 나갈 뻔했잖니. 그렇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더니 혼자 남을 네가 걱정돼서 박서방이 남긴 선물 같기도 하고. 참, 아휴, 과거 사연을 들으면 너무 기구해서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그 사람이 딸로 삼던 아이면 제 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 암튼 아유, 너랑 박서방은 천생연분이구나. 천생연분. 그러게요. 그 사람이 너무 먼저 빨리 떠나서 좀 그렇지만 너무 천생연분이라 하늘이 시기해서 그런 것 같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거들랑 좀 덜 각별하고 덜 사이가 좋게 만날 생각을 해. 엄마는 참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생이란 게 있긴 할까요? 남편이 떠나고 허전함과 그리움이 무척 큰 요즘입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우리를 보면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움과 그 그리움을 메꾸는 애잔함을 동시에 느낀달까요? 남편을 똑 닮은 딸아이라 남편 생각을 더 나게 하면서도 또 그 아이의 눈빛에서 생전 남편의 눈빛을 느낄 때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한 위안을 받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우리의 손을 잡고 남편과 시동생이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나란히 칸을 두고 추모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보, 서방님, 저희 왔어요. 큰아빠, 그리고 아빠, 저랑 큰엄마 왔어요. 저는 남편이 생전 좋아하던 수제 초콜릿을 우리는 서방님이 생전 좋아하셨다는 옛날 과자를 부스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엔 대학원에 가기로 했어요. 공부를 더해서 자격증도 따고 2년쯤 있다간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아빠, 큰아빠, 큰엄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저 요즘 호강하며 지내요. 따뜻한 아침밥도 매일 먹고 또 됐다고 하는데도 방 청소도 매일 대신해 주시고요. 우리야, 큰엄마에 관은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니? 흉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흉보고 싶은 거는 딱 하나요. 아직까지 큰아빠를 너무 그리워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슬픈 표정이 되실 때가 많다는 거. 제가 흉보고 싶은 거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딸아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납골당 부스 안에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생전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엄마가 되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내 곁에 있고 막상 엄마 노릇을 하게 된 이 순간에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많이 쓸쓸하네요. 인생은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양손에는 주지 않는다더니 아마 나에게도 당신과 딸이라는 두 가지 선물은 허락되지 않은 행운인가 봅니다. 그래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당신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씩씩하게 견뎌나가길 당신은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더 우리를 내 곁에 남겨줬다는 사실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서방님이지만 우리 같은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제 남은 생은 착하고 예쁜 우리의 좋은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제 곁에 없지만 그토록 제가 바랬던 엄마의 자리를 선물 받았으니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자격으로 남은 생을 잘 살아가야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